제발 이 옷만은 막아주세요. 넌 아들이 번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면서도 양심에 찔리지 않았니? 그땐 친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너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하니? 더 이상 우리 지훈이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져라. 이 대화의 주인공인 70세 박할머니는 경기도 춘천시의 작은 장터에서 농산물을 팔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장터에 나가면 차가운 공기가 살갗에 닿아 손끝이 시리지만 할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장터 좌판을 정성껏 정리합니다. 어제 저녁 미리 손질해둔 밤과 다듬은 은행, 그리고 무말랭이처럼 소소하게 준비한 반찬거리까지 할머니의 자잘한 손길이 담긴 소중한 생계의 짐들이 좌판 위에 고스란히 펼쳐집니다. 혼자 장터를 지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할머니의 삶의 전부입니다. 겨울이 되어 장터를 찾는 발걸음도 줄었지만 박할머니는 그래도 웃으며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이든 손님들에게도 말을 건네며 어쩌면 위로를 스스로 얻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밤 좀 사가. 약식으로도 먹기 좋고 밥에도 그만이야. 요즘은 손님도 적고 겨울이라 더욱 쓸쓸한 장터이지만 할머니는 어김없이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삶은 언제나 고단했습니다. 아들은 있었지만 남편의 잦은 바람과 그로 인한 상처를 겪으며 평생을 혼자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깥에서 어울리기 바빴고 돌아와서는 투덜거리고 불만을 쏟아냈지만 할머니는 남편의 차가운 말투와 무심한 태도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어린 아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고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아들 많은 남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을 키울 때는 더욱 엄격하게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처음 아들이 쓰레기 줍는 일로 생계를 꾸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왔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요. 그동안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젊어서 그렇게 바라고 기대했던 아들이었는데 그러면서도 할머니는 한편으로 아들의 그 생활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고 누구든 자기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몸은 고될지언정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름의 방식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아들. 그 모습이 오히려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니까 마음을 다해 응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놓인 낡은 밥솥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작은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나사 하나하나를 천천히 풀어가며 오래된 부품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사가 모두 풀리자 밥솥 뚜껑이 조금씩 흔들리며 열렸고 은빛 섬유 사이에 구리선이 얇게 감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이 구리선을 천천히 뽑아내어 손바닥 위에 동그랗게 뭉쳐냈습니다. 특정 전자 부품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금속들이 제값을 한다는 걸 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매일 고물 속을 뒤지며 얻은 구리와 알루미늄 덩어리들이 과연 생활에 도움이 될까 싶었지요. 고물도 잘 골라내면 괜찮은 돈이 돼요. 요즘은 전자기기나 기계 속 구리나 알루미늄 값이 꽤 높거든요. 그렇게 자잘한 금속이라도 잘만 쓸 곳에 파는 노하우가 있다 보니 생각보다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일이 된 겁니다. 몇 년을 착실하게 고물상을 꾸려온 아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얻은 집이라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해 보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작은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내가 정말 자리 잡았구나.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이 집은 고물 덕분에 얻은 거예요. 사실 처음엔 사람들도 나를 좀 이상하게 봤어요. 왜 좋은 직장 두고 남들이 안 하는 고물상을 하냐면서. 하지만 엄마가 늘 그러셨잖아요. 버려진 것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 세상은 그렇게 헛되이 버려지는 게 없어. 고철, 구리, 전선, 남들 눈에 하찮아 보여도 쓸모 있는 곳에 쓰이면 그게 더 이상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지. 남들이 어찌 보든 고물에서 정말 필요한 걸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얼 하든 결국 스스로 길을 찾았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자리 잡았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 엄마, 앞으로도 제가 엄마 말씀 잊지 않고 잘해볼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아파트 안에서 함께 오래오래 웃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할머니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이 소개한 여자친구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로 뭔가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여자친구는 박할머니가 정성껏 내온 차와 과일 접시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바쁘게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일해온 세월 속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왔기에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할머니는 자연스레 이런저런 말을 붙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더니 그 일은 어때? 힘들진 않니? 네, 괜찮아요. 일이 고되고 힘든다는데 지치진 않고? 네. 그래, 젊은 사람이야 뭐 일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 계속 이어지는 예비 며느리의 무뚝뚝한 대답에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그럼 남양주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거니? 앞으로도 거기서 시작해 보려고요. 직장도 가까우니 오가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혼수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예비 며느리는 질문을 받자마자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고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금 모아둔 돈이 없어요. 당장 여유가 없어서 그냥 지금 있는 걸로 살아가려고 해요. 할머니는 이 대답에 속으로 살짝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해가는데 혼수라도 좀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요. 예비 며느리도 조금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괜히 말 꺼냈다가 늙은 사람 취급만 받겠지. 요즘은 혼수 같은 건 예전처럼 따지지 않는다고 하던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예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조심스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뭐 요즘은 형편껏 하는 거니까. 준비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혼수도 안 해도 괜찮겠니? 그냥 있는 대로 함께 잘 살면 되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서 마련한 집인데 빈손으로 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럼 예물도 생략할 거니? 어머니, 요즘 예물도 따로 안 하는 경우 많아요. 대신 서로 실속 있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아들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니도 시간 되실 때 종종 놀러 오시고요. 제가 혼자 잘 꾸려볼게요. 할머니는 끝내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원해서 하는 결혼인데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아들과 새며느리는 아들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혼수도 예물도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다 보니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아들의 인생이니 그저 그 둘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간 아들 내외가 종종 찾아와 할머니의 집에 들렀던 시간은 할머니에게 큰 위로이자 소소한 기쁨이었습니다. 집에 오면 두 사람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고 이것저것 챙겨보내면서 할머니는 그들의 방문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 부부의 방문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에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이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았고 한참을 기다려도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이 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소 차가웠습니다. 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요새 내 남편 일이 많이 바쁘니? 아, 네. 지금 바빠요. 요즘 일 때문에 좀 정신이 없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리라 할게요. 그리고 저한테 남편 안부 묻지 말고 앞으로는 직접 연락하세요. 애미야, 그게 아니고 요새 내가 전화를 해도 아들애가 받질 않아서 말이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내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머님. 그럼 지금 아들한테 전화 좀 바꿔줘. 아, 지금 집에 없어요.
바꿔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갈게. 요새는 전혀 얼굴을 못 보니 마음이 좋지 않구나.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전화기를 넘어 할머니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오시면 불편하실 텐데 괜히 고생하시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려는 듯한 차가운 태도의 할머니는 마음이 무겁고 서운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틀 뒤 아들의 집에 직접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파릇파릇한 쪽파를 손질해 깨끗이 씻고 소금에 절였습니다. 소금이 배어드는 동안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잔뜩 쟁여놓은 나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 나물들을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꼼꼼히 짜내어 준비한 후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버무리자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절여놓았던 파에 고춧가루와 젓갈을 버무려 할머니표 파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반찬통에 하나씩 담아내며 할머니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그렇게 한가득 준비한 반찬통들을 차곡차곡 가방에 넣고 곧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버스에서부터 힘겹게 들고 걸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할머니는 한숨을 돌리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들어서자 집안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가 할머니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누르려던 찰나 문 너머로 들리는 사돈의 목소리가 강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김서방은 대체 언제까지 누워 있는 거야? 빨리 퇴원하게 네가 가서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할머니는 배를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가방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도 벌써 몇 주째야. 일하다가 쓰러져 입원까지 했으면 너희는 생활비는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나도 힘들어. 지훈이 병원비에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니 정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 쪽 생활비는 뭘로 하냐고. 너희도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라고 다를 게 있니? 네가 김서방 신경 좀 써라. 용돈이 끊기니 생활비가 빠듯해서 요새는 아예 외식도 못해. 집에서 쉬니까 이제 일하러 가기도 싫고 돈 나오는 구멍도 없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엄마는 왜 이렇게 보채? 내가 너 시집 보낼 때 이런 꼴 보라고 시집 보낸 줄 알아. 나중에라도 돈 문제로 힘들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김서방은 언제쯤 퇴원할 수 있는 거야? 당장 생활비가 이렇게 빠듯한데 하루라도 빨리 퇴원해서 다시 일해야지 않겠니? 지훈이는 지금 몸이 다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일을 시켜요?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하러 보내라는 거예요? 일이야 몸이 힘들어도 돈은 벌어올 수 있는 일이잖아. 적어도 우리 용돈이라도 챙길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래? 저도 지금 두세 군데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 혼자라도 벌어서 버텨볼게요. 지금 넌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답답하구나. 할머니는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고물상에서 일하다 다쳤다는 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 열심히 살고 있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병원에 누워 있다니. 그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혼자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애미야? 할머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솟구치는 분노와 함께 문을 힘껏 쾅쾅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문 열어. 어른이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뭐 하는 거야? 잠시 멈칫한 후 사돈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사돈 아니야? 곧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화가 난 표정으로 신발을 벗어던지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돈이 놀란 듯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탁자 위에는 과자와 다과가 한가득 펼쳐져 있었고 커피잔까지 놓인 채 두 사람의 한가한 시간을 방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여기서 웃으면서 다거나 드시고 계셨다 그 말이죠? 사돈도 얼떨결에 고개를 돌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지훈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대체 무슨 정신으로 여기서 과자나 씹고 있냐고. 그 고생해서 장만한 집에서 실실거리고 있으니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휴, 사돈, 그럼 초상난 사람처럼 울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얘가 힘내고 있어야 김서방이 퇴원하고 나서 가정이 안정되지 않겠어요. 힘이요? 그걸 우리 아들 병실 앞에서 해야지. 여기서 과자나 먹으면서 낄낄대며 힘을 내겠다는 건가요? 사돈은 반발하며 대꾸했습니다. 사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 우리라고 걱정이 없겠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 병원에 가볼 생각도 없이 이리 모여 앉아서 하는 짓이 대체 뭡니까? 우리가 즐겁게 웃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얘가 정신 붙들어야 가족이 안정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지훈이 돈으로 친정에 용돈 보낸다는 소리,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한 돈이 왜 거기로 갑니까? 사돈과 며느리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요즘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훈 씨가 여유 있는 범위에서 도와준 거죠. 허리 휘도록 일해서 번 돈을 그렇게 쓰는 거, 그걸 아직도 당연히 여기고 있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그냥 봐줘요? 저도 가끔 친정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돈도 불편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나자가 친정 도울 수 있으면 조금 도와야죠. 김서방은 남편인데 그 정도는 가족을 위해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할게요. 우리 지훈이 더 이상 당신네들 욕심에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동안 참고 참았지만 이제는 내가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옷가지를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들고는 거침없이 현관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옷, 심지어 속옷까지 문 밖으로 흩어지며 내팽개쳐졌습니다. 어서 우리 집에서 나가. 놀란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고 사돈마저도 그 순간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챙기며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병원으로 가기 위해 곧장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도로를 가르며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응시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리 답답하게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조금씩 병원 가까이 다다르자 할머니의 손은 어느새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병상 위에 누워있는 아들은 온몸이 붕대와 보호대로 감겨 있었고 허리와 목 주위엔 단단한 고정장치가 덧대어져 움직이기조차 어려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발걸음을 더디게 아들의 곁으로 다가갔지만 눈앞이 아득해지고 가슴속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든 고통을 견디고 있었구나 싶어 복받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눈을 뜨며 할머니를 보고 놀란 얼굴로 되묻습니다. 어머니,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금방 나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한테까지 숨기고 혼자서 그 고생을 다 견뎠단 말이냐? 아들의 몸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무게를 견뎌내야 했는지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물상에서 무거운 철물들을 정리하던 중에 다치게 되었습니다. 쌓여있던 큰 금속 덩어리들이 무게 중심을 잃고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면서 아들을 덮친 겁니다. 순간적으로 피할 틈도 없이 쇳덩이들이 아들의 등과 어깨, 다리 위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허리와 다리 근육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디스크가 압박을 받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몸 곳곳에는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베이거나 찔려 생긴 깊은 상처들이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아들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오가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만만치 않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이 완쾌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실에서는 손수 끓여온 속이 따뜻해지는 국물을 떠먹여주며 아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이 고생을 시켜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생활도 어려우실 텐데 나 때문에. 됐다. 이 녀석아. 너 아프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다. 너만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면 나는 그저 그걸로 충분해. 근데 아들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다. 왜 네가 번 돈을 고스란히 친정으로 보내라는 거야? 그걸 왜 지금까지 말 못했냐?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며칠 전 너희 집에 들렀을 때 너희 사돈이 하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고 있는 거니? 결혼 전에 장모님께서 큰 병을 앓고 계셨다면서 고에게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그 얘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어요. 더 아프기 전에 하나뿐인 딸 결혼하는 거 보고 싶으시다고.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돕고 싶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매달 돈을 요구하셨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그 돈이 꼭 치료비에만 쓰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의심도 못하고 매달 돈을 보냈다는 거냐?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일이 다친 널 두고도 돈 타령뿐이라니. 처음에는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헛된 짐을 지고 사는 꼴을 볼 수 없구나. 할머니는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 한편 상자에 소중히 넣어둔 통장 하나를 꺼내 들고 왔습니다. 그 통장 안에는 할머니가 평생 동안 고생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지만 아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아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 받아라. 이게 내가 시작하는 데에 필요한 미천이 될 거다.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인 것 같구나. 아들은 봉투를 본 순간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그 돈은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건데 제가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뭐 하겠니?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다. 아들은 할머니의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받아 들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돈 헛되지 않게 만들게요. 그렇게 아들은 2달 의치료 후 할머니의 2천만 원을 손에 쥐고 아들은 고물상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공간이라 더 소중했고 더욱 성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시작하고 보니 초반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겨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수익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첫 2달 동안은 생활비를 줄이며 겨우 가게를 유지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둘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고물상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아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힘겹게 재고를 쌓아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은 거의 없었고 남은 재고가 손해로 이어질 때마다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가게에 남은 재고를 떠올리며 멍하니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묵묵히 지켜보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새벽마다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직접 얼굴을 익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곳곳을 다니며 한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고 명함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고물을 처리할 때는 작은 수고비라도 챙겨드리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조금씩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아나갔습니다. 아, 저 젊은 사장 참 성실하고 정직하더라고. 인사성도 바르고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챙겨줘서 믿을 만해. 하루는 한 어르신이 고물을 팔러 오면서 작은 사과 상자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손수 딴 사과다. 네가 늘 나 찾아와 말벗도 해주고 고맙다. 아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끼며 그날 하루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작은 고물상에서 오랜 시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온 덕에 아들은 이제 100여 개의 거래처를 확보한 중견 고물상 대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연 초기에는 동네 사람 몇몇과 고철을 주고받던 작은 거래뿐이었지만 하나둘씩 신뢰가 쌓이며 점차 다양한 거래처와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형 공장이나 사업장에서도 그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고물상을 찾아오는 고객과 거래처에 미리 인사를 나누고 성실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작은 일도 한결같이라는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아들은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성격 차이와 갈등, 그리고 긴 시간 누적된 불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며느리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당신이야말로 고물상에서 일하면서 날 이해 못할 줄은 몰랐어. 당신 같은 남자한테 더 나은 여자가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데. 나는 지금 어딜 가도 남자들이 줄 서. 이 이혼은 100% 당신 손해야. 나중에 이혼 취소해달라고 울며불며 빌어도 절대 안 해줄 줄 알아. 아들은 차분하게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여태까지 힘들었을 거야. 이제 그만하자. 너도 이젠 너희 집에 돌아가서 편히 살아. 그래서 이혼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건데? 내가 나 없이 고물상 일하면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힘들더라도 내 길을 찾아가는 게 나아. 이제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살고 싶어. 잠시 당황한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든 내 결정이든 우리 둘 다 각자 행복해질 기회를 잡아야 할 것 같아. 이제 너도 너희 집에 돌아가서 편히 살아. 며느리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었고 아들의 태도 앞에 차마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난 후 아들은 홀가분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만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장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몇 번을 더 울리다 멈추는 전화. 이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서방, 우리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으니 이번 한 번만 좀 넘어가줘. 가정도 이제 자리 잡아가잖아.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 봐야 하지 않겠어? 남자가 속 좁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들은 핸드폰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무심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장모의 전화가 다시 한번 울렸지만 아들은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할머니는 장에 갔다가 일찍 집에 들어와 따뜻한 아랫목에서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눈을 쾅쾅쾅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쩌나 큰지 깜짝 놀라 죽을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그 큰 소리가 귀에서 울리는 듯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이렇게 난리야. 문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서 있는 며느리는 숨을 몰아쉬며 어머님, 저 왔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아니, 무슨 일로 또 찾아온 거냐? 어머님, 남편이 저를 피해요. 연락도 안 받고요.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어요. 제발 남편한테 말 좀 해주세요. 그런 건 나한테 묻지 말고 네가 직접 물어봐라. 왜 나한테 난리니? 아니, 너도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여길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니?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대로 빼먹고 나서 이제 와서 뭘 잘했다고. 그동안 내가 편히 산 게 다 누구 덕인지 알기나 하니? 며느리는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훈 씨한테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잘못한 거 알아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제발 이혼만은 막아주세요. 돈을 친정에 갖다 바치면서도 양심에 찔리지 않았니? 제가 그땐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너 같은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하니? 더 이상 우리 지훈이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애 인생에서 꺼져라. 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지훈 씨한테 잘할게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쏟아내며 울먹였습니다. 여기 와서 애원한다고 내가 마음이 약해질 줄 알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떠나주는 거야.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며느리를 밀쳐내고는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차가운 공기만이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던 할머니는 등 뒤로 느껴지는 텅 빈 정적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여태껏 모질게 살아왔건만 이제야 이 모질고도 시원한 마음을 알게 될 줄이야.
할머니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쏟아진 감정을 차분히 추스르며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몇 달 후 겨울에 찬바람이 가시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집 근처로 나들이 가요. 그냥 걷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할머니는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아들이 기다리는 차로 올라탔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장 몇 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멀리서 보자마자 눈에 띄는 자그마한 흰 집과 그 앞에 자리한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긴 누가 사는 곳이니? 아주 예쁜 집이네. 어머니, 이 집이 이제부터 어머니 집이에요.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그런 집입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평안하게 여기서 지내시면 좋겠어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마 믿어지지 않아 다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은 할머니가 늘 꿈꿔온 모습 그대로였고 밭은 작은 평상 뒤쪽으로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엔 작게나마 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할머니는 매년 고추며 상추, 콩나물을 심고 키우며 지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 엄마 생각을 이렇게나 해주다니.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장에 가지 마시고 이 집에서 좋아하는 텃밭 가꾸고 친구들도 초대해가면서 지내시면 돼요. 한참을 손에 쥔 가방끈을 꼭 쥐며 집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훔치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는 말로 다 못해. 내가 이렇게 큰 걸 해낼 줄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집 앞에 서서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그 장면을 마주한 할머니는 뭉클하게 벅찬 가슴을 한껏 느끼며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감나무가 있는데 그걸 여기 심어뒀어요. 아들은 집 뒤편 작은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어느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린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감나무를 바라보며 잊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가 감나무 아래서 감을 따던 모습, 바구니 가득 담긴 감을 맛보라고 웃으며 건네주던 따스한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니? 할머니는 아들에게 미소 지으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감나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그리움이 사르르 풀리듯 할머니의 가슴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렵고 고단한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버텨온 길 위에서 결국 자신만의 열매를 맺는 법이었지요. 모든 경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의미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억, 소박한 행복, 깊이 있는 인내와 신뢰야말로 우리 삶을 빛내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깨달음을 되새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